네, 2부에서는 요즘 좀 논란이 되는 사항,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 여부 관련해 갖고 문성유 후보 측이나 그다음 야권, 그다음에 네. 일부 정가에서는 이게 위성훈 후보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냐, 네. 현실 불가능한 얘기를 네. 사람들을 도민들을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솔직히 막 100조, 우리 1조도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네. 100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현실 가능성 얘기하고 저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마련할 거냐 기타 등등 각종 네.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황 대표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풀어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네. 토스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성훈 후보의 전반적인 그 뭐 제주 뭐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인공지능 AI 뭐 산업 데이터 센터 뭐 관광 AX 정말 상당히 듣기만 해도 진짜 우리 뭐 선진국에 들어간 네. 느낌, 제주도가 마치 테헤란로를 그런 느낌인데 네. 전 좋습니다. 이런 뭐 실현 가능성 여부는 뭐 제가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네. 분석이 그렇고. 자, 우리 황 대표님도 워낙 이런 쪽에 이 깊은 지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신 분 1년 전, 2년 전만 해도 계셨나요? 1년 전에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호황이 된 이유는 뭡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AI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유료로 AI 챗GPT를 쓰고 있고 제미나이도 쓰고 있습니다만 요즘 40, 50대에서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을 한다? 이거는 옛날 버전입니다. 요즘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AI에 또 제미나이에 본인이 했던 얘기들을 물어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AI 시대의 공약을 검증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10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논란. 과연 제주도가 100조 원의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잠깐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만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5만 전자 했는데 지금 30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노조원들은 조합원들은 자기가 생산성 경력금을 받아야 된다, 매덕을 받아야 된다라고 파업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 이 형국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이성근 후보의 아젠다 설정, 저는 되게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제주도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고민과 어떤 공약 사항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다소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과 유능한 AI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다만 그게 언제까지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전문가들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씀 주셨던 100조 규모의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논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용어 설명을 같이 처음 하면서 우리 그 독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갖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이성근 후보는요, 출정식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풍력과 AI 데이터 산업으로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겠다 선언했습니다. 위대한 제주시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그레이트 어게인, 뭐 아메리카, 뭐 이렇게 해서 마가라고 돼 있잖아요. 위대한 제주, 충분히 저는 선언할 수 있다. 도지사 후보로서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 후보가 출정식에서 얘기한 10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그리드 구축과 5천억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 이거는요 제주 미래를 바꾸는, 또 청년의 일자리를 바꾸는, 제주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제주의 인프라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여기에서 위 후보의 핵심 논리는 이럽니다. 제주의 풍부한 바람과 햇빛, 이것을 단순하게 그동안에 풍광으로서만, 우리가 자연 자원으로서만이 아닌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100조 원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열어갈 것이냐. 제가 한번 그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주에는 풍부한 천연 자원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에서 풍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그 풍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기를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면 이 생산된電力을 어디에 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데이터 산업 등에 사용해서 생산된 데이터에는요, 이성근 후보가 제시한 수치는 이겁니다. 40메가와트급의 국가 데이터 AI 센터를 통해서 AI 산업을 유치하고 고급 일자리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규제에 맞추지 않도록
제주를 AI 규제 샌드박스 특구로 만들어서 제주를 그동안에 우리가 단순한 관광지로 봤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이 실증되고 있는 유통 AX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미래 구상은 굉장히 커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통 80점 또는 90점 이상을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60점이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꿈과 이상과 현실을 조금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이상을 쫓아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맥시멈을 찾아냅니까? 100조라는 거죠? 그렇죠. 맥시멈 100조겠죠.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도민들이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슈퍼그리드는요. 초대형 전력 고속도로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만드는 전기를요. 제주 안에서만 쓸 게 아니고 육지로 이게 보내야 됩니다. 송배전 방식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 거대한 전력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인프라 산업이죠. 지금 제주에서 서울에서 육지부에서 제주로 내려올 때 전력망이 지금 전남 케이블을 통해서 하나가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 하나가 끊어지면 제주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 전력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로 제주에서 송배전 방식으로 육지로 보낼 수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제주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태양열과 풍력 전력을 값싸게 타 지방으로 배송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제주도에는 그 산업이 풍력과 태양광 산업은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성곤 후보는요, 제주의 바람을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상 풍력을 기반으로요, AI 산업, 데이터 산업, 알리백 기업 유치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 알리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알리백은 뭐냐면 기업이나 공장에서 공장을 가동을 할 때 제품을 만들 때 전기를 우리가 과거에는 석탄 또는 화력인 석유 또 원자력 같은 기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거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알리백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애플이나 구글이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이 알리백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천연자원을 이용해서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생산했는가가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는 이 풍력과 태양열 이거는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걸 얼마나 잘 집진해서 얼마나 잘 정기화해서 얼마나 잘 저장해서 이것을 송조선 배선망을 통해서 타 지역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제주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신안군에 햇빛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 태양열 기반 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받아내는 일정한 수익금을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다가 돈을 나눠주고 있는데 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또 많게는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받는 돈은 이제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있던 지역 화폐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신안군은 되고 제주도는 안 될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규모가 100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과연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처음부터 100조겠습니까? 처음엔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실증 단지를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그게 더 괜찮다 그러면 조금 더 넓혀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0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에는요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어요.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풍력과 태양광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동부 지역에 풍력 단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지금 해상 풍력 단지 이미 개발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 산업들도요, 지금 제주도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이 제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잘 구축하면 지금 제주도에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또 보조금 확대도 되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 인구 대비 비율로 하면 제주도가 단연 1등일 겁니다. 그 어느 후보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주도가 뭐 이렇게 실험장이만 돼서 되겠느냐. 저는 너무 좋아해요. 전기차 그 시스템은 아마 뭐 원희룡 지사께서 한 거지만 가장 괜찮은 어떤 전국적인 최대 전기차 메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얼리 아답터 많으시잖아요. 뭐 제품이 휴대폰도 바뀌면 새로운 기종이 생기면 또 바꾸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 테스트 베드가 된다는 건요 굉장히 이 도움이 됩니다.
이 제주라는 특수한 환경 안에서 실패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험할 수 있다? 이거는 제주도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죠. 예를 들어 보세요. 태양열이나 풍력을 경험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늘 보잖아요. 해안가 쪽으로 나가면 풍력이 보이고 산 쪽, 중산간 쪽으로 올라가면 태양열이 보입니다. 근데 이 태양열과 풍력 발전기를 제주도민 제외하고 타 지역에 있는 계시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볼까요? 서울 수도권에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프라 시설 자체가 기존 도시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죠. 전라도나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주도는 1년에 1,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의 섬인데 그 관광의 섬에서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어떤 산업시설이 어떤 테스트 시설이 있다?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타 지역에서 자율주행 버스 이거 돌아다니는 거 보고 왜 제주도에서는 이 자율주행 버스 테스트 배들을 좀 해서 도민들이 먼저 시험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배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기업들은 전기만 싸게 사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전기를 공급받은 지역이 어디냐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제주는요. 이 테스트 베드로서 굉장히 뭐랄까요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섬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아까 그 대표님 말씀 주셨던 우리 국민의힘의 문성유 후보께서 지적하신 현실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 보면요. 보도에서 그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문성유 후보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를 거대한 실험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공약으로서 상대방 후보의 어떤 거를 탄핵하기 위한 단어는 조금 과해요. 그러면 우리의 실증단지들의 이제 행원에 있는 실증단지나 이런 데는 그거 다 뭡니까? 전기 자동차를 지금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보조금도 많이 주면서 그 자동차의 안전성과 도로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검토할 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바보가 되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으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문제에 대해서 문성유 후보가 얘기하시더라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고 전력을 먹는 하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주는요. 대표님 들어보셨겠지만 풍력이나 태양광에 출력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에 전기 생산이 잘 되다 보니까 제주에서 소비될 수 있는 타 지역으로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한계점을 유계점을 넘어서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기가 멈춰 있어요. 네. 이거를 정상적으로만 계속 돌게 하고 그것을 전기 저장 장치를 통해서 ESS에서 잘 저장해서 그거를 사용하게 한다면 글쎄요. 전기 문제, 전력 문제 부족분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문성유 후보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 봐요. 또 하나. 문성유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낮 시간에는 태양광 풍력만 쓰고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바보 같은 얘기다. 우리나라에서의 아까 ESS, 전기 저장 장치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풍부하게 생산되는 낮 시간대의 전기를 저장해서 우리가 밤 시간대 쓰잖아요. 심야 전기로. 심야 전기로 씁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낮 시간대에 주민들이 내는 전기 사용료가 낮아요. 왜냐하면 전기를 바로 발전해서 생산을 해서 가정으로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근데 심야 전기 어떻습니까? 심야 전기는 태양열이나 풍력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순수하게 저장되어 있던 전기를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비싸거든요. 그러면 낮 시간대에는 제주도에서 풍부하게 태양광과 전기의 발전량으로 충분히 AI 센터를 운영하다가 저녁 시간대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그걸로 쓴다면 제주도에서 전기 안전망은 저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물 부족 얘기하셨어요. 네, 물 부족. 엄청난 냉각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제주도는 지하수 고갈 문제, 가뭄 문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대형 산업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늘 등장하는 논쟁이 그 지하수를 얼마나 퍼서 원수를 얼마나 퍼서 쓸 것이냐. 특히 특급 호텔 같은 경우는 막 1,500톤 하루에 1,500톤 이상을 배출해서 뽑아서 쓸 수 있도록 막 허가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이 물 부족 문제,
그러면 물이 없는 나라에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두산중공업이요, 바닷물을 생수로 전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과연 우리 AI 센터에 공급하는 물에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비용이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바닷물,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충분히 담수화해서 그것을 AI 센터로 보내줄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제주에서 생기고 있는 이 지하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들지 않고도 AI 센터는 충분히 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물 문제, 전기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누가 운영하고 그거를 누구한테 이익을 배상할 거냐, 그런 문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신한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생각은 아마 의성군 후보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문성희 후보가. 100조 투자, 실제 투자자는 누구냐? 그리고 송전만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거냐? 발전 수익은 누가 가져갈 거냐? 또 결국 외국에 있는, 아니면 외부에 있는 대기업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그동안에 관광산업이라든가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주도에서 사업을 했는데 돈은 다 서울로 가는, 특히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리조트가 그렇죠.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제주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다 본사로 그렇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주도민들 우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군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산업 없이는 제주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관광과 건설만 제주도의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구조라 그러면 제주의 경기 침체를 다시 경기의 호황으로 바꿀 수 있는 견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 성장 동력을 제주에 마련해야 됩니다. 이때 AI, 데이터, 에너지 산업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제주도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생존 전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와 AI를 결합한 것은 제주도가 최적지가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베드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상 풍력, 송전망, 스마트 그리드, 저장장치 등 이미 제주가 전국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요, 대부분 직류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타 지역 원거리로, 교류 방식인데 원거리로 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죠. 근데 대규모의 전력을 한꺼번에 쏘려면 그건 직류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HVDC라고 해서 하이 볼터치 다이렉트 커런트라고는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을 산호하는데, 이미 제주도가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많은 용량의 인프라를 또 확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또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제주도 섬이고 해적 케이블 이용해야 반드시 제주도는 살아남을 수 있고, 대규모 풍력 발전 전기를 육지로 보내야 하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제주도는 직류 방식, 우리가 태양열과 풍력이 제주도에서 얼마나 양질의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고 그게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또 제주도가 이렇게 테스트베드 산업으로서의 얼마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성군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AI는 공공재다라는 의미로 제가 다시 우리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유성군 후보는요,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게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AI를 공공재로서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요, 단순하게 기술 공약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AI 복지화, 디지털 기본권, 기술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만 AI를 쓰는 시대가 아니고요, 도민 전체가 AI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이성군 후보의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에 100% 공감하죠. 요즘 제가 자전거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전거의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나오는 자전거 내비게이션도 있고, 카카오에서 하는 자전거용 따로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티맵도 있고 이런데요. 저는 보니까 카카오맵의 자전거 내비게이션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카카오, 잘 되는 이유가 있겠죠. 많이 자전거 그렇지. 동호인들이 사용해서 이것을 데이터, 조금 이렇게 바꿔달라,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측 입장에서는 다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A라는 사람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큰 길로 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없는 길로 가는지, 아니면 교통량이 많은 길로 가는지 자기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인데, 이러한 것들을 공공재로서 활용하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편의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도의원 경선 때 얘기했던 주차 관리, 주차에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여러 후보들이 얘기한 것 중에 주차 관리 AI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게 뭐냐면 특정한 지점에 차가 주차해 있으면 거기는 주차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고 만약에 출차가 돼서 비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주차장에 가면 거기에 빨간불이 켜져 있거나 그렇지. 파란불이 켜지면서 우리가 아, 여기는 비어 있구나 여기는 사람 주차되어 있구나를 알아볼 수 있듯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 어느 지역에 어느 공간에는 차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를 우리가 휴대폰으로 먼저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그 공약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주차 공간과 주차가 비어 있는 공간을 데이터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AI 공공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I 센터에서는요 인터넷에 제공하는 거대한 저장장치 공간이라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검색, 영상 시청, AI 사용, 사진 저장 같은 것들 모든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그 모여있는 공간을 바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다 하고 있는 것이죠. AI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맵의 자전거 내비게이션은 하나의 둘내라 그러면 그런 사용자들이 일일이 지도를 찾아서 갔던 그 모든 거의 데이터는 이제 AI 서비스가 도와주게 되죠. 그것을 도와주는 게 AI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관광공사에서 제주에 입도해 온 관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느 관광지를 선호하고 있고 그 관광지 중에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데이터했어요. 그것을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 시스템을 가보면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오픈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제주도의 관광 산업을 뭔가 해보시겠다고 생각했던 사업자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관광 트렌드를 조사하는 학교나 아니면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제주의 관광 트렌드가 A에서부터 B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거든요. 그런 걸 공공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씨, 교통, 위치, 혼잡도 이런 것들 우리 티맵이나 내비게이션 이런 거에서 이미 보고 알잖아요. 어디 가는데 이 길이 막힐 것 같으면 이제 우회전하게끔 하는 것도 역시 그동안에 갔던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 길에는 지금 자동차가 몇 대가 움직이고 있으니 그 길로 가지 말고 자동차가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내비게이션을 바로바로 바꿔주는 게 바로 AI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주도에 요즘 스마트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스마트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불고 있다, 비가 내리고 있다,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다, 햇빛의 강도는 어떻다에 따라서 그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열고 닫고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을 다 AI 데이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스마트팜이거든요. 스마트팜도 그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집합체인 데이터가 우리 농민들이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적화해서 만든 것을 바로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에 필요한 전력은요, 재생에너지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기 부족하다, 이거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제주도는 가능하다.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자체 생산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I 데이터가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죠. 그리고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전략망들이 제주도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가끔 확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커가면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 시간에 우리 문성유 후보께서 얘기했던 현실성에 대한 문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백조 풍력 투자 가능한가? 국비인가 민자유치인가 아니면 공기부여인가 해외 자본을 받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두 번째 AI 데이터의 전력 문제, 냉각수 문제, 송전선망 문제, 환경영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전 시간에. 자, 그러면 이거를 도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할 것이냐. 자녀가 취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소상공인의 매출은 도움이 되는지 서귀포와 제주시 읍면지역이나 이런 것도 혜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은 고민하실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합은 아마 이성근 후보도 충분히 갖고 계시고 또 신안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도민 참여형 해상 풍력을 하면 전 된다. 지금 국가에서 국가 펀드를 만들고 있죠. 주식시장이 지금 8,000선이 오늘 넘었어요. 8,000선이 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자금의 이동이 저는 눈에 보여요. 그동안에 우리는 부의 창출을 부동산에서 많이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부동산 한번 투자가 되면 팔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산화하는 게 사실 아니죠. 계속 고정비만 나가죠. 비용만. 근데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투자하게 되면 물론 잘못된 투자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외국인들이 투자가 늘어나면 주식시장 굉장히 커져갈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의 초기에는 2,000포인트였던 주식이 지금 현재 1년도 안 돼서 지금 8,000포인트가 간 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투자 가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국민성장펀드가 거기에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나는 부분들을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제가 그 반가운 소식이요. 지난해죠. 2025년도 12월 달 기사를 봤는데 우리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그 주식이 그때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 넘어갔는데 그때 흑자가요. 1년 흑자가 200조가 넘었답니다.
200조가 넘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연금 고갈이 39년이 더 뒤로 늦춰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이 고갈에 대해서 걱정했던 이 젊은 층들이 이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같은 의미입니다.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어서 이 제주도 해상 풍력 발전이 사업이 된다라면 그 펀드에서 펀드 매니저가 제주도에 투자해도 되죠. 그리고 일정한 부분들은 그 제주도민들이 거기에 우선적으로 우선주처럼 투자하게 해서 거기에 수익금은 제주도민들한테 배당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 돈 문제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조는 목표이치지 현재 100조를 다 한꺼번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말씀드리고 제주도민들이 10만 원 한 달에 또는 여유가 되시는 분은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투자하면서 거기에서 펀드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산업 구조가 된다. 그러면 자금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AI 산업은 수도권 방식하고 좀 달라져야 돼요. 제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는 반드시 필요한 미래의 성장 먹거리 산업이다. 저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의 분산형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막 모아놓지 말고요. 분산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린데요. 거대한 산업단지를 하나로 만들지 말고요. 어떤 데는 재생에너지 연계형, 또 어떤 데는 지역에 분산하는 형, 어떤 데는 대학과 연계하는 형, 또 어떤 데는 청년 인력의 인재를 육성하는 형, 그런 것을 좀 분산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한테 체감되는 효과는 어떤 거냐? 청년 인재가요, 채용이 되는 길이 넓어집니다. 또 마을이 그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들을 공유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촌계가요, 지금 그 풍력을 하게 되면 어촌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어촌 어민들 또 해녀분들한테 막 보상하는데 그 보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풍력에서 벌어들인 그 수익분을 해녀나 어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배당해 줄 수만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금된 기금으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하면 글쎄요, 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닥 지금 반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혜택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 여권, 아니 야권이죠. 야권이라든지 무슨 후보 측에서 제공한 이번 공약에 대한 현실성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거 공약 사항이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한다면 네. 문성열 후보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제2조항 갈등 문제,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는데요. 갈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생각이 서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을 갈등 해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이제 갈등 전문가 과정 과정 양성하다 보면 각 지역에서 셋소각의 그 공유 수면을 활용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 마을 간에 서로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되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갈등은 생각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 얘기해봐라. 그리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그 정해보고 난 다음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수기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를 얘기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2공항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2공항 여론조사 했어요. 그 제2공항의 지역공항에 입지 예정지 지역 주민들의 찬성률은 높았죠. 근데 반대로 제주도민들 전반적인 정서가 그때는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산이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제주공항 문제가 계속 10여 년 넘게 대두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의 그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을 제2공항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해서 투자했던 사람과 그 투자한 사람들 때문에 그 농지를 뺏기고 물론 팔려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사람, 또한 거기에 살던 정든 삶의 터전을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제2공항이 제가 돌아보면 제2공항이 거기에 생긴 거에 대한 당위성의 설명이 도나 국토부나 우리 중앙정부는 부족했습니다. 왜 거기에 제2공항이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찬반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반대 여론이 높아서 사업이 무산됐었죠. 근데 지금 다시 도지사 선거 때마다 또 지금 그 이성근 후보 지역군 서귀포 지역에서는 이제 이성근 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후보들 간에 제2공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사회, 도민들이 물어보고 있죠. 저는 결론은 안 나요. 제2공항은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주도민이 성숙한 정치 문화를
특별히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가신다면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해내서 거기서 도출된 내용의 결과가 주민투표 아니면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특정한 것을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공론화 때마다 매번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의 원인을 보자 이거죠. 돈 문제인지 아니면 이주에 대한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그런 거의 문제인지를 명확히 보시고 난 다음에 아까 풍력발전 사업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문제였다. 그럼 공항에 제주공항공사가 인발부 돼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배당할 수 있는 아니면 거기 투자자들한테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공론화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론화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네. 공론화 과정가 보면 네. 상대 측이 조금이라도 오픈해갖고 네. 양측. 예. 근데 이 두 부류는 네. 상대방 말을 아예 들려고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이게 뭔가 획기된 방안이고 두 부류의 부를 모셔놓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의 조금이라도 오픈 마인드 자체가 조금이라도 돼야 된다고. 공청회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갈등 해결하는데 공청회 제일 좋긴 한데 네. 지금 공청회 보면은 제주도의 보여주기식 공청회도 문제지만 네. 그쪽에 참여하는 분이 조금이라도 들어보자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은데 네. 안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 공론화 과정이 꼭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상대로 도민 설명회를 하는 것을 공론화라고 보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 그 무안공항에 제주항공이 지금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원인이 버더 스트라이크입니다. 근데 제2공항의 예정지로 되어 있는 그 부지 주변에는 철새 들어좀 안. 하도리 철새 도래지가 있어요. 이 철새 도래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 철새들이 과연 제2공항이 생겼을 때 거기에 간섭을 주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서울 지하철 문제도 그런데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뭐합니까? 그 투입된 그 시설이 안전한지 안 한지부터 먼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은 거기를 찾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2공항이 거기에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단 한 건이라도 버더 스트라이크 문제가 발생해서 제2공항이 멈춘다 그러면 그다음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공항이 설립되고 안 되는 건 나중 문제고요. 설립되기 위한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기반 시설, 기반 환경 상황이 과연 공항을 그 자리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먼저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지가 공항이 설립할 수 있는 안전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공항을 설치하자 말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전 우선순위라고 보지. 만약에 설치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도민들의 결정으로 설치했는데 버더 스트라이크 발생해서 그 피해를 감당해야 된다면 과연 어떨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안전으로 갈 것인가 투자에 대한 개발 이익으로 갈 것인가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 공청회나 도민 토론회 그런 수기 과정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2공항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안전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항은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항입니다. 그 공항 하나의 안전 문제로 인해서 제주도는요 지금 그 해저 터널이 없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배 아니면 비행기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안전하지 않다? 국민들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주의 이 삶은. 그래서 저는 제2공항 문제는요 수기하고 논의하고 토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할 때 아젠다를 정해서 공항이 그 입지에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입지를 하게 된다면 도민이 투자가 가능한 도민 펀드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서 도민들한테 그 수익이 향유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찬반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요 제2공항은 찬성이냐 반대냐에 지금 주민투표를 먼저 붙일 게 아니고 먼저 토론부터 하자. 토론은요 시끄럽습니다. 싸웁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면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얘기하시잖아요. 수도보좌관회의에서 민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바로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러시면 그분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찾는 과정 그것들을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보여줬을 때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저는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